그 병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2012년도부터 이제 예. 울산대학교 안에 이제 아산 리더십 연구원이라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들어 지금 아산에 돌아가신 지가 한 2, 3년 지났고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만은 그 아산을 기억하는 물론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뭐 국가 이런 사람들은 기록이 많은데 그 기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뭐 세월이 흘러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20세기를 되돌아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삼성, 현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같은 역사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아산 관련 흔적들을 좀 기록을 좀 남겨보자 해가지고 관련된 분들 인터뷰를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산에서 누가 오셔서 그 명함을 안 가져왔는데 그래 그 총설 만들지게 그 내가 와가지고 재료랑 사진도 주고 뭐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건 아산 재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다 모든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할 총설 보면 다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하고 그분들은 이제 아산의 향기라는 책에 이제 인터뷰에 내기 위해 가지고 요약해 낸 거고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그냥 남겨놓기 위해서 어떤 책을 내고 지금 당장보다도 나중에 이제 뭐 연구자들이 좀 도와준다 했으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질문도 좀 하고 그래서 물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재영 회장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 회장이 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뭘 미력하나마 뭐 할 수 있다면 도와드리는 것보다 내가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럼 저희들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회장님 구술자 그리고 저는 면담자 우리 아산정령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정리해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자 유년 시절 생년월일이라든가 고향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1926년 9월 2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90세예요. 그 지금 내가 뭐 기억력이 지금 뭘 많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강원도 영월이. 강원도 영월. 그럼 가족 관계는? 가족은 집사람하고 이남 이녀가 있는데 그래서 큰 딸은 뭐 큰애가 딸이에요.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아들이고 막내가 딸이에요. 사남 이녀, 이남 이녀죠. 아주 너무 정리하시네. 그리고 뭐 평생 살아오시면서 나의 좌우명이나 가치관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뭐 가치관이야 내가 36년 동안을 군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국가 봉사하는 일과 나라 지키는 일에 일생을 바친 일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책임과 그다음에 명예와 그런 걸로 가져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군인으로서 그동안 삶을 스스로 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 후회 없는 군인 생활을 했고 또 평생을 나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내가 결국 그 12-12 관계로 해서 군대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좀 그 미련이 남아 있죠. 그럼 뭐 아산과의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구술자의 삶도 같이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자와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영관 시대 말이죠. 그 한국 군인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 서울에 사는 강원도 출신들 그러니까 뭐 전원이 아니라 그때 좀 영관 이상의 사람들을 강원도 경제인들이 이문을 해줬어요. 군인들을. 거기에는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과 그다음에 삼양의 전중윤 회장과 그다음에 대농의 박용학 회장님이 그런 분이 이제 뭐 저녁을 한번 초청해 사주고 또 그분들이 이제 강원도 출신들을 위해서 서울에다 학생들 기숙사 같은 걸 만드는 게 있어서 거기도 이제 도움도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죠. 그게 한 뭐 대충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1960년 뭐 초 무렵입니까? 중반인가요? 그렇죠. 1960년도 때부터 이제 저 강원도 그 학생들 게 그렇고 우리가 60년대 그때 될 겁니다. 아, 60년도에. 우리 창업자는 그런 뭐 강원도 출신 어떤 자주 올린 편이랐습니까? 그렇죠. 자주는 못 올리고 그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이제 그런 모임이 있을 적에 어떨 땐 세 분이 다 같이 참석할 때도 있고 어떨 땐 한 분만 오셔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해서 군인들 위로해주고 그랬죠. 격려해주시고. 그럼 그때가 현대가 지금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때 첫 만남 인상은 좀 어땠습니까? 창업자 인상은? 그때는 그저 열심히 하는 뭐 기업인으로서 크겠다 하는 이런 의욕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서로 그 강원도 기업인 중에도 정주영 회장님은 이제 뭘 건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거고요. 삼양의 그 전중윤 회장은 라면 관계 이런 음식업에 간 거고 대농의 이런 박용학 사장은 저 청주에다 그때 대농 회사라 그래서 큰 그 방직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이면은 그 이제 현대건설 보고 정중희 회장은 왜 라면점 우리 걸 안 갖다 왜 이러냐 그러고 또 그 정 회장은 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를 왜 삼양에서는 안 사느냐 또 그래 그때 대농하고 현대하고 배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배구팀이 서로 이기고 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겼다 너희들이 졌다 이렇게 그런 뭐 우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냈죠. 모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랬어요. 그 우리 구술자의 어떤 그런 경력을 보니까 뭐 줄 그 파월 옛날 그 월남 부사령관, 뭐 육군대 총장, 중앙부 차장, 제3군 사령관 굉장히 요직을 많이 거치셨는데 그 3군 사령 시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12 사태를 맞았다고 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강제 예편을 당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12.12가 이제 79년 12월 12일인데 결국 전두환이 노태우가 쿠데타를 했는데 그 당시 전두환은 내가 상군사령관 때 1사단이 있어요. 1사단장을 하다 보안사령관으로 갔고 그 당시 이제 상군사령관 내가 있을 시기에는 노태우 대통령은 9사단장을 하다가 이제 그 12.12에 가담을 했고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 상군 밑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군인이 이제 명령 계통에 의해서 모두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명령 계통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반란이란 반란이고 구태타는 구태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군인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건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 노재현 장군이었고 또 합참 이장이 김종환 장군이었고 또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뭐 유병헌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명령 바깥에는 절대 부대를 움직일 수 없어요. 전방의 부대를 빼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빼다 갖다 이제 서울을 그 결과적으로 그 반란군이라고 그럴까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진압하면 전방이 또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대를 갖다 철수할 수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극력 반대를 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명령 계통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그 당시 작전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었는 게 팔군사령관에 있었어요. 지금은 전평시 다 그 한국군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 작전 지휘권을 팔군사령관이 가졌단 말이에요. 팔군사령관이 이제 명령을 국방장관이나 요청해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부대가 동원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부대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로 이 사람 부대를 빼다 뭐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계 부대가 결국 충돌하게 되면 이게 전방도 비행되다가 우군끼리 이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반대하는 그 군인과
거기에 가담하는 군인과 이렇게 이제 분류돼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명령 계통을 지키는 군대는 진폭이 됐지. 결국 이제 그 쿠데타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한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2명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그때 계엄사령 하던 정승화 장군, 또 나 상군사령 하던 나, 그리고 뭐 그 청와대 경호실장의 이재전이라든가 합참본부장을 했던 이름이 문홍구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군수기 사령하는 안종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명단이 내가 이제 가져온 게 있어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보다 전부 선배다 이거야. 우리가 모두 대리 있던 애들이야. 간단히 말하면. 군사령관이 밑에 사단장 대리 있고 모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이상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하기가 곤란한 사람은 이제 군대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그만둔 거죠. 강제로 나간 거죠.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좀 굉장히 좀 억울한 것도 많았겠네요. 그 당시엔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한번 마지막까지 나도 한번 그 지휘를 한번 해보고 그만뒀다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더군다나 그 자기 데리는 부하들에 의해서 이게 당하니까 좀 섭섭했죠. 뭐 그 이후로는 따로 뭐 어떤 개인적으로 또 사과라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장본인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냥 뭐 언두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공식 직함 보니까 마사회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9년 동안 마사회장을 했어요. 그럼 마사회 회장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마사회장 하기는 그때 장세동이가 옛날에 내가 그 신병교육 때 소대장을 시켰어요. 옛날 연대장 때. 그리고 또 올라매가 있을 동안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연대장으로 와 있었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들 상관에 있던 사람을 갖다 아무 무슨 부대를 출동해 서로 죽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살하고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특전부대 애들 서로 사살하고 뭐 이래서 죽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좀 미안했던 감도 있고 그런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옛날 그런 같이 있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장서동이가 경호실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마사회장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자서전에 또 글을 썼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한번 가족회의를 했더니 뭐라 그런 거냐. 아버지 또 자존심도 있지. 그렇게 당하고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세요. 날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위가 이제 공직에 있었어요. 교통부에 국장을 하다 나와가지고 지금 저 동양고속 사장 하다 지금 고속터미널 사장 하다 있는데 그 사위가 하러 오더니 아버님을 따르던 후배들도 아버님이 그렇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오늘 내일 끝날 것도 아닌데 아버지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 그때는 보안사가 우리 집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상주에서 지켰어요. 집에서. 그냥 우리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6월 6일 날 내가 12 날 13일 날 결과적으로 서빙고에 우리가 불려가서 결국 이제 이 조사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6월 6일 현충일 날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지켰어. 그래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 그 간에 이제 그런 장세동 장군이 우리를 요청하고 그 마사회장을 감았다냐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우리 사위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 데렸던 애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길을 터줘야지. 다시 말하면 반대했던 군인들의 결국 일행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가 보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집을 다녀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안소에서 와가지고 걔들을 들여 조사했어. 가서 뭔 얘기를 했느냐, 왜 갔느냐 이렇게. 그냥
그래 이제 지키는 가면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며칠 왔다 갔다 이제 이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 2년 동안을 나는 바다하고 산에만 다녔어요. 바다에 가서 바다 낚시나 하고 산에 등산이나 하고 그래야 내가 안 만나니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해가 되니까 그래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위가 하는 소리가 그래도 아버지 그게 뭐 직접 강요도 아니고 또 밑에 무슨 그 결제를 대통령한테 맞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건 뭐 마사회라는 건 하나의 사기업 비슷한 공기업인데 거기 가서 있으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한두 번 그런 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고 그럼 좋다. 그럼 사회 뜻대로 움직인다 그래 갔죠. 뭐 그때도 이제 우리 창업자와는 1년에 한 번씩 교류는 있었습니까 가끔? 그 무렵 그때는 그렇죠. 예, 한두 번 교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그 8.18로 유치되고 확정되고 난 뒤에 승마협회장을 또 하셨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정주영 회장께서 88 올림픽을 유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 애써서 그런 고생을 해서 뭐 그 노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게 아니고 하여튼 그 고생해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승마라는 것이 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상당히 그게 고급 사교적인 아주 그 뭐라고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승마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말이 마사회에 있는 경마말 뺏기는 승마말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마 경기 해야 돼. 그 승마 경기가 한 가지만 하는 게 마장 마술이다, 장애물 경기다가 크로스 칸츄리다 세 가지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각각 그 승마 경기장 자체가 달라요. 마장 마술은 한 어느 섹터 안에 결국 거기서 운동장 안에서 하는 거고 또 장애물 경기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건 좀 마장 마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또 크로스 칸츄리 같은 거는 42km인가 그걸 달려야 돼요. 그건 뭐 사격도 해야 되고 또 달려도 돼야 되고 장애물도 넘어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경기장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걸 다 해서 많은 사람이 승마에 대해 알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초보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올림픽 경기라는 국제연맹에서 지정된 훈련 여러 가지 훈련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부 규격이 있고 또 거기 규정이 다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세계 승마협회 연맹에다가 거기에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도 말을 제일 많이 가져온 마사 회장이 그 우리 경마말이 그때 한 1,200~300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을 가진 사람이 네가 승마협회장 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체육 경기 그걸 내가 맡게 됐어. 그러니까 그 체육 경기 단체장 경기장 뭐 축구, 배구, 농구 뭐 이제 승마, 수영 뭐 이런 가지 각 경기장 모임에 그걸 청와대에서 뭐 초청을 한다든가 뭐 이럴 적마다 정 회장이 유치했으면 거기 정 회장님 반드시 참석해. 그러니까 거기서 늘 만나게 되고 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처음에 올림픽 그 조직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은 또 모임은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왕래가 마사회장 때부터도 올해 그 승마 관계 때문에 해서 하게 돼서 그래서 승마 경기장을 내가 맡아 하는데 그때 86 아시안 게임을 우선 치러라. 그 이후에 88 올림픽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 경기를 내가 치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보람을 느끼고 또 그걸 참 그 지장 없이 또 여러 가지 잘 치러냈죠. 우리 선수가 올림픽엔 입상을 못했지만 아시안 게임에는 우리가 그래도 저 승마 경기에 우승을 하고 그러죠. 몇 경기를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럼 승마협회가 맡을 때 우리 창업자가 좀 뭐 맡아달라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그건 아니고 통해서 이제 그건 아니고 왜냐면 그 경기 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그때 저 이형택이라고 그 조직 관계를 담당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모두 다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거지 우리 정정 회장께서 맡아 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뭐 승마협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은 그런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걸 관심을 가져 유치했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이렇게 잘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거 하였지만 특별히 무슨 우리 승마에 대해서 뭐 그런 표시하신 건 없어요. 잘 되길 바라긴 했죠. 노태우 뭐 이제 그때 조직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같이 만나고 할 때는 뭐 특별한 옛날 군에서는 상하 이제 관계라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때는? 뭐 하여튼 그 양반 조직위원회 올림픽 경기 때문에 애쓴 거고 그래서 뭐야 우리 저 영국의 앤 공주의 필립 공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때 승마 경기의 소개 연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초청해갖고 나중에 앤 공주라고 그 딸이 또 승마협회 우리가 저 국제승마연맹 회장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전부 왔기 때문에 내가 필립공을 데리고서는 이제 그 청와대 필립공을 그 면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만날 때 같이 수행해서 가서 전남 대통령이 때 한번 만난 일은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마사회장 할 적에는 우리가 농산부 산하의 구초를 받았어요. 나중엔 체육회 구초도 받았지 마사회가. 다시 이제 농산부 산하에 그때 있을 적에 농산부 장관하고 거기 이제 뭐 축협, 농협, 마사회, 농업진흥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 단체 보고를 하가 업무 보고를 할 적에 그때 가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랬죠.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어. 특별히 뭐 어떻게 그 뭐 관계 말씀은 따로 없었고요. 없었어요. 이제 서울 올림픽 또 뭐 경기 단체장으로 이제 참여하셨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 개최하는데 굉장히 의혹점이 많았잖아요. 사실 개최지 변경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많았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직접 뭐 참여하셨으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무슨 분위기가? 서울 올림픽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 개최지를 이제 바꾸겠다 이제 그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한테까지는 뭐 별로 그런 게 영향이 없었어요. 경기 단체장들에게. 단체장들한테는. 그럼 뭐 단지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거는 경기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 승마 관계 조금 관계했던 분이 김정우라는 사람이 그 회장을 했다고 만들었는데 그분이 팔당 일대 그분 그 임야랑보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경기장을 유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다 해가지고는 결국 팔당 가는 길이 너무 꼬불해서 말을 싣고 그걸로 가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강이 그 이제 우리 서울 그 주민들의 수원의 수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갖다가 위에서 오물이 내려오면 그게 오염된다. 말이 거기서 배뇨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못하고 우리가 마사회를 과천으로 만들어 옮기는 과정에 상당히 서로 이제 그 유치 관계 때문에 그런 불륜 좀 있었죠. 그러면 우리 군사께서는 서울 올림픽 유치가 가지는 의미, 유치가 지닌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시기에 그때 또 여러 가지 국제 여론상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께서 가셔서 참 그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써가지고 우리나라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88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래도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갔고 또 국위가 선양됐고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죠. 또 거기도 나도 물론 정주영 회장이 유치해왔지만은 승마 분야에 그래도 한 파트의 경기 단체장으로서 그걸 이끌어서 전 무사히 치렀다는 데서 자긍심을 갖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마사회 이제 회장 물론 고문으로 또 계실 때 그 1991년에 한국 민간 경제 협력 사절위원으로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이런 차후에 이런 모임을 출선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이 언제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미 이 당시에 그런 뜻을 가졌다고 이 91년 갈 때? 갈 때. 그런 그 양반이 그 표시는 안 했는데 그 사람 모임 몇 면을 보면은